식당에서 직원에게 반말하고 소리 지르는 20대 청년 옆에 아버지가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식은 국을 떠먹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어릴 때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금지옥업으로 자란 아이였습니다. 부모는 세상 모든 것을 다 해줬고 단 한 번도 아이의 요구를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의 모습은 부모가 꿈꾸던 모습과 정반대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우리 세대의 더 깊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우리 세대의 더 깊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유형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밖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 알게 됐다며 충격을 토로하는 부모들의 고백입니다. 편의점 알바생에게 물건을 집어던진 아들 이야기도 있고 친구 어머니에게 대놓고 무시하는 말을 한 딸 이야기도 있습니다. 통통점은 하나입니다. 집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는 것이 미션. 부모 앞에서는 착하고 예의 바르던 아이가 바깥 세상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현상의 분리를 추적하면 대부분 한 가지 지점으로 수렴합니다. 아이에게 안 된다는 말을 제때 하지 못한 순간들입니다. 3살 때 마트에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바닥에 들어누웠을 때 창피해서 얼른 사준 그 순간이 시작이었습니다. 5살 때 할머니 집에서 음식이 맛없다고 밥상을 밀어버렸을 때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넘긴 그 순간이 2번째였습니다. 7살 때 친구의 장난감을 빼앗고도 사과하지 않았을 때 아이들끼리 그럴 수 있다고 웃어넘긴 그 순간이 3번째였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수백 번 쌓이면 아이의 뇌에는 하나의 회로가 완성됨디야. 내가 원하면 다 되고 내가 불편하면 남이 맞춰야 한다는 회로입니다. 부모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이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못 누린 것들을 아이에게 다 주고 싶었던 보상 심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원비 수백만 원은 아끼지 않았고 용돈은 달라는 대로 줬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할까봐 집안일은 시키지 않았고 불편한 상황은 부모가 먼저 나서서 해결해 줬습니다.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면 3대 부모에게 전화해서 따졌고 선생님이 아이를 혼내면 학교에 항의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의 동기는 순수한 사랑이었지만 결과는 사랑과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아이는 잘하면서 한 번도 좌절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해도 부모가 수습해줬고 잘못해도 누군가 대신 사과해줬습니다. 그러니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진다는 개념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공감 능력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남이 힘들어하는 상황을 직접 겪어본 적이 없으니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이가 사회에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직장에서 상사가 업무 지시를 하면 왜 내가 이걸 해야 하냐고 반문합니다. 동료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건 네 일이지 내 일이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실수를 지적받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그 자리에서 퇴사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부모에게 말합니다. 그 회사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다른 데 알아봐달라고 합니다. 부모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지만 이미 20년 넘게 굳어진 성격을 바꾸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의 반대 개념인 학습된 만능감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학습된 아이는 현실의 벽 앞에서 극도로 취약해집니다. 작은 거절에도 분노하고 사소한 비판에도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거절당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비판을 수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연인에게 집착하고 통제하며 친구에게는 일방적으로 요구만 합니다. 관계가 깨지면 자기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상대를 원망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자녀가 부모에게 돌아와서 보이는 태도입니다. 사회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고스란히 부모에게 풀기 시작합니다. 밥이 왜 이것밖에 없냐고 소리를 지르고 용돈이 적다고 물건을 던집니다. 부모가 조심스럽게 충고하면 잔소리하지 말라고 방문을 쾅 닫아버린 네타. 부모는 그때서야 눈물을 흘리며 후회합니다. 내가 너무 많이 해줬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지만 아이는 이미 그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지 오래입니다. 맘카페에 올라온 한 어머니의 글이 많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32살 아들이 아직도 취업을 하지 않고 집에서 게임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때부터 공부만 하라고 했고 다른 건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학도 좋은데 보냈고 유학까지 보내줬지만 돌아온 아들은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려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빨래를 직접 하라고 하면 왜 갑자기 이러냐고 따졌습니다. 그 어머니는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무능하게 만든 거였습니다. 이 문제는 특정 가정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덴마크 스웨이 전체에 퍼져 있는 구조적 현상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아이 한 명에게 모든 자원이 집중되면서 과잉보호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부모까지 6개의 지갑이 아이 하나에게 열립니다.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왕처럼 대접받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견디는 훈련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엄하게 지도하면 학부모 민원이 쏟아지니 교사들도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적절한 거절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안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이는 세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숙제를 안 했으면 선생님에게 혼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친구와 싸웠으면 스스로 사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부모가 매번 방패가 되어주면 아이는 영원히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넘어져야 일어나는 법을 알고 실패해야 다시 도전하는 힘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가정 안에서의 역할 부여입니다. 아이에게 집안일을 시키는 것은 노동 착취가 아닙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자기 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감각을 익힙니다. 내가 이 가정에서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여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책임감의 씨앗이 됩니다. 이 씨앗이 없는 아이는 사회에 나가서도 받기만 하려 하고 기여하는 법을 모릅니다. 여기서 많은 부모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해주는 것이 좋은 부모의 조건이라는 믿음이다. 비싼 옷을 입히고 좋은 학원을 보내고 최신 전자기기를 사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부모와 진솔하게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감정을 나누는 경험이 아이의 인격을 만듭니다. 100만 원짜리 선물보다 30분의 진심 어린 대화가 아이의 영혼에 더 깊이 새겨집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은 부모 자신의 불안입니다. 내 아이가 뒤처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과잉보호의 가장 큰 동력입니다. 다른 집 아이는
영어 학원을 세게 다니는데 우리 아이는 하나밖에 안 다닌다는 비교가 부모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이 불안은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아이는 부모의 불안을 자기 것으로 흡수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존재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극도로 두려워하고 도전 자체를 회피하는 어른으로 자랍니다. 일본의 한 사회학자는 이런 현상을 기생싱글이라는 용어로 설명했습니다.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기생하며 독립하지 못하는 성인 자녀를 뜻합니다. 한국에서도 이 현상은 이미 심각한 수준인 바이 30대, 40대가 되어서도 부모 집에 살며 부모의 노후 자금을 sup내는 자녀가 늘고 있습니다. 부모는 노년의 자식 뒷바라지로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고 자녀는 자립 능력 없이 나이만 먹어갑니다. 이것은 사랑의 결과가 아니라 잘못된 사랑의 대가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부모 세대는 달랐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고 입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스스로 강해졌습니다. 동네에서 뛰어놀며 사회성을 익혔고 형제자매와 부딪히며 양보를 배웠습니다. 부모가 일일이 챙겨줄 여유가 없었기에 아이들은 알아서 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독립심과 생존력이 길러졌습니다. 물론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풍요 속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지만 솔직히 말하면 늦을수록 어렵습니다. 3살 때 바로잡으면 한 달이면 되지만 10살이면 1년이 걸리고 20살이면 10년이 걸립니다. 30이 넘으면 본인이 스스로 자각하지 않는 한 바뀌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이가 울고 때를 써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 순간 아이는 울겠지만 그 눈물이 마르고 나면 한 뼘 더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모에게도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해주지 않는 것이 미안하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직접 해야 한다고 선을 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녀가 격렬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러냐고 화를 내고 부모 자격이 있냐고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비로소 자녀도 자기 발로 서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때로 거절하고 때로 기다리고 때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달려봐서 일으켜 세우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사랑입니다. 금지옥압으로 키운다는 것은 아이를 유리온실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온실 안에서는 아름답게 피어나지만 바깥바람 한 번에 벗겨버리는 꽃이 됩니다. 진짜 강한 아이는 비바람을 맞으며 자란 들꽃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뿌리를 내리는 아이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부모님 중에 가슴이 뜨끔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혹시 나도 그렇게 키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이 스칠 수 있습니다. 그 불안을 느꼈다면 이미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아이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소중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다르게 하겠다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음에 부끄러운 뒷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앞모습으로 세상을 걸어가는 자녀를 만드는 것은 결국 부모의 용기에 달려 있습니다.